말 잘하는 대감. 옛날 옛적에 말을 아주 잘하는 대감이 있었답니다. 그 대감은 시냇물이 막힘없이 졸졸졸 흘러가듯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망설임 없이 말을 술술 풀어나갔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대감의 친구가 아침 일찍부터 대감을 찾아왔지요. 새로 만든 초헌, 그러니까 높은 벼슬아치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하나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이 친구는 성격이 아주 급해 초헌이 생기자마자 날이 밝기 무섭게 달려온 거지요. 대감께서 일어나셨나? 종종 걸음으로 대문을 들어선 친구가 하인에게 물었답니다. 어제 기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갓 잠에서 깨어난 대감이 방문을 열었지요. 아니, 자네가 이런 꼭두 새벽에 웬일인가? 친구가 눈가에 웃음을 머금고 대감을 바라보았어요. 그야 초혼 때문이지. 좋은 초혼이 하나 생겼기에 이처럼 불이 나게 온 것이 아닌가. 어서 한번 타보게나. 대감이 눈을 돌려 초헌을 보았답니다. 그 순간 대감은 욕심이 생겼어요. 아주 잘 만들었구먼. 어디 한번 타볼까? 마음이 급한 대감은 옷도 입지 못하고 우통을 드러낸 채 초혼 위에 앉았답니다. 이때 친구가 초헌을 맨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였지요. 그 신호에 맞춰 하인들이 대문 밖으로 쏜살같이 달렸어요. 미처 말릴 틈도 없었답니다. 대감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이런 고얀 놈들이 당장 멈추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인들은 대감의 호통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마구 달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큰 거리까지 나왔지요. 대감이 우통을 드러낸 채 초원을 탄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떠들기 시작하였어요. 세상에, 대감께서 어젯밤에 뭘 잘못 잡수셨나 봐. 해그머니, 그러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그 순간 대감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대었지요. 이보시오.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내 정신은 말짱하오. 내가 그만 학질에 걸렸는데 이런 망신을 당하면 병이 물러간다고 하지 뭐요. 그런 까닭에 이런 차림으로 나온 것이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소이다. 손녀를 시집 보낸 개수 할아버지. 먼 옛날 달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답니다. 할아버지는 개수나무 밭을 가꾸며 살았지요. 그에게는 반달이라는 어여쁜 손녀가 있었어요. 반달이는 할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꽃보다도 더 곱게 자랐답니다. 예쁘게 자란 너를 보니 할아버지의 마음도 흐뭇하구나. 할아버지는 반다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곳 저곳에서 반다리와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반다리와 결혼하고 싶어 왔습니다. 자네는 우리 손녀와 결혼을 할 수가 없네. 어서 돌아가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해마을에 사는 늠름한 총각도 별마을의 왕자도 반다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였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모두 거절하였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반다리를 어디에도 시집을 보낼 수가 없지. 할아버지는 굳게 다짐을 했답니다. 하늘나라는 기후의 차이가 심하고 바람이 많고 물도 적어
살기에 좋지가 않아. 할아버지는 달빛으로 우주를 비추어 보았어요. 반다리를 시집 보낼 곳을 찾고 있었지요. 아니, 저건 뭐지? 할아버지는 금강석으로 다듬어진 산을 보게 되었답니다. 저 산이라면 우리 반다리를 시집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날 할아버지는 반다리와 함께 그 산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할아버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금강석으로 만들어진 산을 찾고 있단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던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갑자기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답니다. 할아버지,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게 말이다. 한참 눈을 비비고 나서야 우뚝 솟은 봉우리들을 볼 수 있었답니다. 바로 이 산이로구나.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좋아하였지요.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흐르고 크고 작은 폭포에서 콸콸 물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과연 최고의 경치로구나. 할아버지, 이 산은 정말이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하늘에 구름을 걸어놓은 채 아름다운 경치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때 깊은 골짜기에서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렸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소릴까요? 글쎄다.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할아버지, 저 아래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골짜기를 내려다 보았지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반다리도 어깨를 들썩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답니다. 할아버지, 저기서 누가 우리를 부르는데요? 골짜기 아래에서 누군가 손짓을 하였지요.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그곳으로 내려갔답니다. 할아버지, 우리를 부른 건 사람이 아니라 흰 폭포였어요.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어리둥절하여 폭포만 올려다 보았지요. 이때 어떤 노인이 나타났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어찌 이곳에 쓸쓸히 서 계십니까? 저희들은 달마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는 달마을에서 이곳까지 온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나 반다리의 결혼 이야기는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금강산입니다. 오늘 금강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오를 즐기고 있지요. 어서 가보십시오.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노인이 얘기한 곳으로 가보았어요. 사람들은 개수 할아버지와 반다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답니다. 저기 저 애가 선녀라지 뭐예요? 얼마나 고운지 골짜기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반다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였어요. 또한 무척 친절하였지요. 이런 곳이라면 우리 반다리를 시집 보내도 좋겠어. 할아버지는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왔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노인에게 반다리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그렇습니까? 노인은 몹시 기뻐하였지요. 그런 거라면 좋은 사람이 있소이다. 노인은 금강이라는 총각을 데리고 왔어요. 자, 인사들 하시오. 이 아이는 내 손자요.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마음에 드는데 반다리는 어떠냐? 반다리는 부끄러워 대답도 하지 못했답니다.
금강이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총각이었어요. 며칠 후에 우리 반다리와 금강이를 결혼시키도록 합시다. 할아버지가 흡족하여 크게 웃었답니다.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도 환하게 웃었지요. 반다리와 금강이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이 금강산에 사는 새와 짐승들이 다 모인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답니다. 여기저기에서 노랫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지요. 나무들과 바위들은 흔들흔들 춤을 추었어요. 할아버지는 반다리와 함께 금강산에서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섬처녀가 준 화로. 아주 먼 옛날 자그마한 섬이 있었답니다. 그 섬에는 마음이 어질고 부지런한 처녀 영채가 살았지요.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추운 겨울에는 바닷가에 나가 굴을 땄답니다. 섬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욕심 많은 부자가 철 따라 섬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갔기 때문이었지요. 영채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답니다. 어느 해 늦은 가을이었어요. 영채는 바닷가에 나가 굴을 한아름 따가지고 왔답니다. 희미해진 달빛을 안고 섬 처녀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웃집을 찾아갔어요. 금사야, 안에 있니? 어두운 방 안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났답니다. 어떻게든 금사의 병을 고쳐줘야 할 텐데. 영채는 금사의 어깨를 다독거렸어요. 다음 날 영채는 의원 할아버지를 찾아갔지요. 금사의 병을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다. 뾰족산에 가면 약초가 있다고는 하는데 구할 수 있을런지.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뾰족산에 약초가요? 그렇지만 그곳은 위험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말이다. 할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날 밤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영채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꼭 약초를 구해와야겠어. 이른 새벽 섬 처녀는 뾰족산을 향해 올라갔어요. 가파르고 걷기 힘든 산길이었지요. 어디선가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정신없이 찾아 헤매었어요. 약초는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지요. 영채는 아슬아슬한 벼랑 위에 올라섰어요. 아니, 저게 뭐지? 바위 밑에 있는 분지나무 한 그루가 보였답니다. 영채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분지나무 밑에는 옹기로 만든 화로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이런 높은 산 꼭대기에 웬 화로가 있을까? 영채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화로를 들어보았답니다. 화로 밑에는 애타게 찾고 있었던 약초 한 뿌리가 있었지요. 영채는 서둘러 약초를 캐어가지고 화로에 담았어요. 그때였답니다. 화로에 있던 약초가 푸르고 싱싱해지더니 수북하게 쌓이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영채는 눈을 비볐답니다. 다시 봐도 약초는 화로 밖으로 넘쳐나는 것이었어요. 영채는 화로를 머리에 이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였지요.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영채는 발을 헛디디고 말았답니다.
벼랑으로 굴러떨어진 영채는 정신을 잃었어요. 잠시 후 영채는 파도 소리에 놀라 잠이 깼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금산의 집 앞이었지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지? 영채는 의아했어요. 약초를 본 금산은 영채를 끌어안으며 좋아하였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영채 언니. 말을 잇지 못하는 금사에게 약초를 다려 먹였어요. 금사는 금방 얼굴빛이 달라졌지요. 며칠 후 금사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금사야, 얼른 가서 쌀을 한 줌 가져오너라. 화로를 만지던 영채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금사가 가져온 쌀을 화로 안에 넣어보았어요. 화로에 들어간 쌀은 잠시 후 화로를 채우고도 넘쳐 흘렀지요. 쌀은 잠깐 사이에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영채는 섬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이 소문은 욕심쟁이 부자의 귀에 들어갔지요. 아니, 섬처녀가 신비한 화로를 가졌다니. 욕심쟁이 부자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당장 화로를 빼앗고 싶은 생각뿐이었지요. 욕심쟁이 부자는 서둘러 섬으로 배를 타고 왔답니다. 당장 그 신비한 화로를 내놓아라.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영채는 욕심쟁이 부자의 말에 어이가 없었답니다. 이 화로는 절대로 줄 수가 없소. 이것은 우리 섬의 보물이오. 섬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안타까워하였어요. 뭐라고?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욕심쟁이 부자는 눈을 부릅뜨며 처녀를 바라보았지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영채는 벌떡 일어섰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로를 잠시 빌려주도록 합시다. 진작에 그럴 것이지. 욕심쟁이 부자는 수염을 만지며 헛기침을 하였답니다. 먼저 배에 가 계십시오.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영채는 부엌에서 화로와 모래를 섞은 소금을 한 줌 들고 나왔어요. 섬 사람들도 영채를 따라 배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자에게로 갔답니다. 약속한 대로 화로를 가지고 왔어요. 영채는 공손히 화로를 내놓았지요. 그래, 이게 정말 보물이 나온다는 그 화로가 맞느냐? 믿지 못하시겠으면 이 소금으로 시험해 보시지요. 영채는 가져온 화로와 소금을 부자에게 주었답니다. 부자는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부자는 화로에 소금을 넣어보았어요. 그러자 화로 안에 소금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하였지요. 이내 화로 밖으로 소금이 쏟아져 내렸답니다. 모래가 섞인 소금은 욕심쟁이 부자의 무릎까지 쌓였어요. 그만 나와라. 그만 나오래도. 욕심쟁이 부자의 애원에도 소금은 끊이지 않고 넘쳐났답니다. 욕심쟁이 부자는 소금과 모래 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소금은 순식간에 부자를 오도 가도 못할 정도로 덮어버렸지요. 사람 살려. 마침 파도가 밀려와 부자는 화로와 함께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았답니다. 그때부터 소금은 녹아 바닷물 맛이 짜게 되었고 바닷가에는 모래가 깔리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충신을 구해준 은행나무.
고려 공민왕 때의 일이랍니다. 조정에는 이색과 이숭인이라는 신하가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학문이 깊고 덕성이 높았답니다. 또한 임금을 잘 섬겨 충신으로도 이름이 높았지요. 나라가 망할 때가 되었는지 당시 조정에는 간신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틈만 나면 충신들을 모함하여 역적으로 몰아세웠지요. 간신들은 이색과 이숭인도 내버려 두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이들은 임금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하였어요. 전하, 이색과 이숭인을 잡아들이십시오. 이 자들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역적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색과 이숭인이? 임금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답니다. 이색과 이숭이는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믿어왔거든요. 참으로 고얀 놈들이구나. 나를 배신하고 역적 모의를 해. 임금은 분노에 치를 떨었지요. 여봐라, 이색과 이숭인을 당장 잡아들여라. 임금은 간신들의 말만 믿고 이색과 이숭인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간신들은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수도인 개경에 두는 것이 불안하였지요. 이색과 이숭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손이 닿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간신들은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답니다. 전하, 이색과 이숭인을 귀양 보내야 합니다. 개경에 놓아두면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내통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간신들의 상소를 받아들여 이색과 이숭인을 충청도 청주 땅으로 귀양 보내기로 하였답니다. 이색과 이숭인이 귀양을 떠나는 날, 백성들은 길가로 나와 통곡을 하였지요. 두 분이 귀양을 떠나시면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충신들을 이렇게 귀양 보내다니 우리나라도 망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애통해하며 두 충신을 떠나보내었지요. 이색과 이숭이는 이튿날 저녁 청주 관아에 닿았답니다. 청주 목사는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어요. 길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비를 피해 허둥대었지요. 벼란 건 웬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지?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봐. 두레박으로 물을 쏟아 붓는 것 같아. 비는 금방 그치지 않았어요. 천지개벽이나 하는 듯 사흘 낮과 밤 동안 내리 쏟아졌지요. 청주 고을은 난리가 났답니다. 홍수가 나서 온 고을이 물바다로 변해버렸거든요. 집이 떠내려가고 살림 도구들이 물 위로 둥둥 떠다녔어요. 청주 관아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물이 쏟아져 들어와 물바다가 되었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색과 이숭이는 어둠 속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물귀신이 되어버리겠소. 빨리 피신을 해야 하오.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피신을 할 수 있겠소? 우선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 봅시다. 두 사람은 옥문을 힘껏 밀어보았지요. 그러나 옥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누구 없소? 옥문을 열어주시오. 이색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옥졸들이 보이지 않았지요. 관아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살길을 찾아 달아난 모양이에요. 이숭인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았지요.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물에 빠져 죽을 것이오. 다 같이 힘을 합쳐 옥문을 열어봅시다.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색과 이숭인과 함께 죽을 힘을 다해 옥문을 밀었답니다. 그러자 옥문이 부서져 나동그라졌지요. 이제 됐소. 감옥에서 나갑시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우르르 밖으로 나갔지요. 그리고 저마다 살 길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이색이 이승인에게 말했답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면 좋겠소? 이승인이 대답하였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 관아 밖으로 나가도 몸을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을 거요. 당장 급한 대로 저기 있는 은행나무 위로 올라갑시다. 이승희는 관아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그 은행나무는 크고 우람하였지요. 땅에 뿌리를 박은 채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은행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답니다. 관아로 물이 점점 차올랐어요. 나중에는 은행나무만 남겨놓고 관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지요. 이색과 이숭이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이 나무가 우리를 구해준 거요. 그렇군요. 은행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물에 쓸려가 죽었을 터이니.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시간이 지나자 빗줄기가 가늘어졌지요. 날이 밝았을 때는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어요. 이색과 이숭이는 나무 위에서 내려왔답니다. 그리고는 은행나무를 어루만지며 낮으면서도 따스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은행나무야, 고맙구나. 네가 우리를 구해주었어. 이색과 이숭인이 갇힌 청주 관아를 비롯해 청주의 온 고을에 홍수가 났다는 소식은 임금에게도 전해졌답니다. 죄 없는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하늘이 노하셨나 보구나. 당장 이색과 이숭인을 풀어주어라. 임금은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리하여 이색과 이숭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그 뒤 청주 관아에 있던 은행나무는 충신을 구해준 나무라고 하여 고을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답니다. 태조 임금이 근심을 잊은 고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운 사람은 태조 이성계랍니다. 태조는 한양을 조선의 도읍지로 정하고 궁궐과 종묘사직, 관아를 지었지요. 그리고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을 잇는 성도 쌓았어요. 태조는 나라의 기초를 세웠다고 생각하니 흐뭇하기만 하였답니다. 이제 되었어. 나라의 기초를 세웠으니 내 후손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겠지. 그러나 태조는 이내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 내가 죽어서 묻힐 맷자리를 찾지 못하였지 않은가. 그런데 어찌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태조는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성을 쌓고 사대문을 낼 때 남쪽에 있는 관악산에 불기운이 있다고 하자 그것을 막을 비책으로 산 위와 남대문 앞에 연못을 팠답니다. 또한 불기운을 막으려면 남대문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며 숭례문이라고 쓴 현판을 세로로 달았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잘 되려면 조상의 맷자리를 잘 써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용하다는 직관들을 불러 명당 자리를 찾게 하였어요.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묻힐 좋은 맷자리를 구해야 해. 안 그러면 어렵게 세운 이 나라와 왕가가 번창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어. 태조는 이런 생각을 하니 초조하고 근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곧 용하다는 쥐관들을 불러 자신이 묻힐 명당 자리를 찾게 하였지요. 쥐관들은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명당 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녔답니다. 하지만 여러 달이 지나도 명당 자리를 찾았다는 좋은 소식은 들리지가 않았지요. 아직도 소식이 없는가? 명당 자리를 찾기가 이리도 어렵고 힘들단 말인가? 태조는 답답한 마음에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들만 믿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여봐라, 전국에 있는 쥐관들은 모두 대궐로 오라는 방을 써붙여라. 태조의 명의에 따라 전국에는 이런 내용의 방이 나붙었어요. 풍수지리에 밝은 사람은 모두 대궐로 오라.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이다. 풍수지리에 밝아 땅을 볼 줄 아는 쥐관들이 대궐로 모여들었답니다. 태조는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가 죽어서 묻힐 좋은 맷자리를 구해주시오. 명당 자리를 찾아 내 근심을 덜어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오. 대궐 마당을 가득 메운 쥐관들은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저마다 명당 자리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며칠 뒤부터 대궐로는 명당 자리를 찾았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지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찾아가 보면 저마다 한두 가지씩 흠이 있었답니다. 결국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금의 경기도 구르시 쪽으로 떠났던 쥐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명당 자리를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태조는 또 허탕을 칠까봐 이번에는 신하들과 다른 쥐관들을 그곳으로 보내 알아보게 하였답니다. 전하, 틀림없는 천하제일의 명당입니다. 그게 정말인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태조는 신하들과 쥐관들을 앞세워 경기도 구르시 인창동에 있는 동구릉터를 찾아갔답니다. 쥐관이 찾았다는 명당 자리는 검암산 밑에 있었지요. 과연 좋구나. 틀림없는 명당이다. 드디어 내가 누울 자리를 찾았구나. 동구릉터를 둘러본 태조는 명당 자리를 확인하고 크게 기뻐하였어요. 일행은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개를 넘게 되었지요. 고갯마루에서 가마를 세우고 쉬는데 저 멀리 동구릉 일대가 내려다 보였답니다. 태조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내 오랜 근심을 잊게 되었구나. 이때부터 태조가 가마를 세우고 쉬었던 고개는 근심을 잊은 고개라 하여 근심우 잊을 망을 써 망우고개라 불렸고, 망우고개가 있는 산은 망우산, 그 동네는 망우리가 되었답니다. 손버릇 나쁜 양반. 지체 높고 학식도 많은 양반이 있었답니다. 이 양반은 무엇 하나 나무랄 것이 없었지요. 다만 딱 한 가지 흠이라면 손버릇이 나쁘다는 거였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손이 근질근질해서 훔쳐오지 않고는 못 견디는 못된 버릇 말이에요.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어쩌다 그런 몹쓸 버릇이 들었을꼬? 그래도 훔쳐갔다가 금방 되돌려주니 다행 아닌가? 친구들은 이 양반을 볼 때마다 쯧쯧쯧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였답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들은 양반이 탐낼 만한 물건이 있으면 일부러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훔쳐가게 하였어요.
비록 손버릇은 나빴지만 자기의 뜻만 이루고 나면 며칠 뒤 훔친 물건을 꼭 돌려주었거든요. 물건을 훔치기만 할 뿐 재물 욕심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날이었어요.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은 채 양반은 새신랑 아들을 앞세우고 신부 집으로 갔답니다. 양반은 곧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수 그릇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양반의 못된 버릇이 꿈틀거리며 고개를 내밀었지요. 이것을 훔쳐야겠구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 양반은 좀처럼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답니다. 양반은 슬슬 애가 타기 시작하였어요. 이 그릇을 어서 훔쳐가야 하는데. 양반이 국수를 다 먹고 수저를 놓았을 때였어요. 마침 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뜸해졌지요. 이때로구나. 양반은 얼른 갓과 탕건을 벗은 다음 국수 그릇을 뒤집어 썼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탕건과 갓을 얹어 국수 그릇을 숨긴 다음 다시 점잖게 앉았지요. 조금 뒤 여종이 상을 물리러 왔어요. 여종은 국수 그릇이 없어진 것을 보고 머리를 갸우뚱거렸지요. 그러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국수 그릇이 어디로 갔지? 날개가 돋쳐 날아간 것도 아닐 테고 발이 달려 달아난 것도 아닐 테고 이상하네. 여종은 흘끔흘끔 양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양반은 벌컥 성을 내며 노발대발하였지요. 이런 못된 것을 보았나. 상을 내가려고 왔으면 상이나 내갈 일이지. 이게 무슨 짓이더냐. 이 방에는 들어온 사람도 없고 나간 사람도 없었으니 그렇다면 네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양반의 고함 소리에 순간 주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깜짝 놀란 사돈이 불이 나게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어요. 부디 용서하십시오. 사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거듭 사과했지만 양반은 끝내 노여움을 풀지 않았답니다. 양반으로 태어나 이런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이대로 앉아있을 수가 있겠소. 나는 그만 가겠소이다. 양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사실 양반은 조금이라도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어요. 국수 그릇을 훔쳐 속이 뜨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마당에 내려서려고 허리를 구부린 순간이었어요. 갓이 벗겨지더니 갓과 함께 국수 그릇이 마당에 굴러 떨어졌어요. 그릇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갓끈이 그만 툭 끊어져 버린 것이랍니다. 굴러떨어진 국수 그릇은 마당 한가운데로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아니, 저게 뭐야? 국수 그릇이 웬 머리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재미난 구경이라도 난 듯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양반은 귀 밑까지 새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였어요. 이런 망신이라니. 양반은 미처 갔을 집을 생각도 못하고 허둥지둥 집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 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답니다. 바위에 깔린 용과 소천지. 옛날 백두산의 한 초가에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아이고, 옥동자구려. 아이를 봤던 산파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건네주며 기뻐하였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애처롭기만 하였답니다. 이 아이를 복수라고 불러주세요. 벌써 이름까지 지었구려. 복수야, 튼튼하게 잘 자라라. 산파는 아이 이름을 부르며 아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어요. 복수는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었지요. 복수가 10살 되던 해 어느 저녁이었어요. 어머니는 복수를 불러 앉혔답니다. 복수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느냐? 한 번도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으셨던 어머니였기에 복수는 궁금했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백두산에 흉악한 용이 나타난 적이 있었단다. 그때 아버지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과 싸우셨는데 그만. 어머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복수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단다. 그게 뭔데요? 만약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삼신산에 보내어 무술을 배우게 하라고 하셨단다.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복수는 두 손을 불끈 쥐었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10살이에요. 내일 당장 삼신산에 가서 무술을 배우겠어요. 그래, 복수야. 그렇게 하려무나. 복수는 밤새 어머니가 꾸려주신 짐을 메고 삼신산으로 떠났답니다. 삼신산에 도착한 복수는 산 꼭대기에 올라 무릎을 꿇었어요. 신령님,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무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복수가 숲을 향해 소리쳤어요. 네가 배울 수 있겠느냐? 이때 어디선가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령님,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배우겠습니다. 복수의 대답은 늠름하였어요. 신령님은 잠시 아무 대답도 없었답니다. 먼저 복례산에 가서 3년 동안 돌을 닦은 후 방장산에 가서 3년 동안 무예를 배우도록 해라.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3년 동안 권수를 익혀야 한다. 권술은 권모 술수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인정이나 도덕도 없이 권세와 모략과 중상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는 술책이랍니다. 복수는 신령님의 말대로 돌을 닦고 무예를 익혔어요. 복수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지요. 어머니는 의젓한 젊은이로 자란 복수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니는 복수를 부둥켜 안았어요. 이웃 사람들도 멋진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기뻐하였지요. 어머니, 제가 익힌 무술을 보여드릴게요. 복수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바위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거나 멀리 날려보내기도 하였답니다. 참으로 대견하구나.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복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백두산 봉우리로 올라갔지요. 하늘이 새까맣게 흐려지더니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였어요. 복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답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용이로구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감히 내 앞에서 까분단 말이냐. 복수의 말이 거슬렸던 용은 불을 하늘로 쏘아 올렸어요. 그건 내가 할 말이다. 어디 한번 덤벼보거라. 이런 버릇없는 놈, 내 불을 받아라. 하늘에서 용이 시뻘건 불을 토하며 내려왔어요.
복수는 몸을 살짝 피했답니다. 용은 바위 위를 뛰어다니며 복수에게 덤벼들었어요. 네 이놈, 내가 널 가만둘 줄 아느냐? 복수도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칼로 용의 허리를 내리쳤지요. 덩치 큰 용도 꽤 잘 피했답니다. 용은 꼬리로 복수의 몸을 칭칭 감았어요. 복수도 화살같이 재빠르게 땅으로 내려앉았지요. 내가 너한테 죽을 줄 아느냐? 우리 아버지의 원수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의 말에 더 화가 난 용은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며 달려들었어요. 복수도 몸을 날려 무지개를 잡아타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지요. 용은 복수에게 달려들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답니다. 약이 오른 용은 눈에 힘을 주었어요. 어디 한번 더 덤벼보시지. 도망가는 복수를 향해 시뻘건 입을 쫙 벌리고 덤벼들었지요. 용이 복수를 삼키려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복수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용의 목을 꽉 거머쥐었답니다. 숨이 막힌 용은 복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어요. 휙. 복수는 버들가지를 휘듯이 왼손으로 용의 꼬리를 꼭 쥐었답니다. 용은 잡혀온 물고기처럼 꼼짝도 못하였어요. 복수는 용을 머리 위로 쳐들어 절벽 밑으로 힘껏 내리쳤지요. 우르릉 쾅. 용이 벼랑에 부딪히는 바람에 벼랑이 두 쪽으로 갈라졌답니다. 복수는 바위를 쑥 뽑아서 용의 머리를 눌렀어요. 용이 천년만년 시달림을 받으며 뉘우치라고 바위 밑에 깔아놓았지요. 그 바위가 바로 지금의 소천지 서쪽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였답니다. 복수는 바위를 뽑아낸 자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것이 오늘의 소천지가 되었답니다. 소천지에는 들어오는 물줄기만 있고 나가는 물줄기는 없답니다. 하지만 바위 밑에 깔린 용이 물을 마시기 때문에 물은 언제나 불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한답니다. 다시 살아난 팔정자 나무. 아버지, 어서 나가요. 나팔 소리가 나는 거 보니 벌써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거예요. 달래가 아버지를 재촉하였어요. 낯이라도 씻고 가야 할 것 아니냐. 나팔 소리는 점점 크고 요란해졌지요. 달래는 참지 못하고 정자 나무로 달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목을 빼고 첨사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물러거라, 비켜거라, 첨사 나으리 납신다. 첨사 얼굴을 보겠다고 나간 사람들은 얼굴은커녕 말 다리만 보게 생겼어요. 웃고 있는 첨사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술 서너 말을 내려 마음껏 마시게 하라. 첨사 나으리 만세. 사람들은 첨사 뒤를 따르며 소리쳤답니다. 이제 좀 살만하지 않겠나? 사람들은 듣던 대로 인심이 후한 첨사를 보고 한껏 기대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 바람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졌지요. 말의 수를 더 늘려라. 첨사는 한양 높은 벼슬아치한테 재물을 주고 첨사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빼돌려 이속을 챙겨야 했지요. 한 배에 한 놈만 낳으니 도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조화인지 낳은 새끼들도 죽는다고 합니다. 잘 먹이면 되지 않겠느냐. 새풀이 나오려면 멀었고 건초도 바닥이 났습니다. 아무리 첨사의 명이지만 아전들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었지요.
집집마다 말먹이를 걷어들이라. 첨사는 막무가내였어요. 사람 먹을 것도 모자라 나물죽을 끓여 먹는데 말먹이를 내오라니 말이 됩니까? 달래는 낮에 뜯은 나물죽을 끓이며 투덜대었어요. 형편이 좀 나아질란가 했더니만 더하네 더해. 하늘도 무심하시지. 달래 아버지는 하늘만 탓하였어요. 고구마는 말이 먹고 사람은 나물죽이나 먹고 이게 말이 돼요? 달래는 달달한 고구마가 먹고 싶어 화가 났어요. 우리는 고구마가 남아있었으니 다행인 것이다. 도리 아범네는 낼 게 없어 곤장 맞고 다 죽게 생겼다더라. 달래 아버지는 첨사가 있는 남쪽으로 짐을 퇴하고 뱉었답니다. 네, 나갔다 올 터이니 먼저 자거라. 어디 가시는데요? 정자에 모이기로 하였다. 달래 아버지는 마른 기침을 한 번 하고 집을 나갔답니다. 목정리 사람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팔정자 회화나무에 모였어요. 회화나무는 장정 서너시 둘러야 겨우 안겼지요. 8개 가지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석가래처럼 뻗어 팔정자라 불렀답니다. 정자에서는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었고 정자에서 결정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였지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저녁 숟가락을 놓자마자 정자로 나왔답니다. 고구마도 모자라 이제 보리에 콩까지 내라는 게 말입니까? 없으면 관아에 빌리라니요. 고리 대금으로 이자의 이자가 양반 집채만 합니다. 기간 안에 못 갚으면 곤장을 맞아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은 빚대로 갚아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말이 사람보다 잘 먹고 피둥피둥 살이 쪄 번들거리는 것이 하늘 아래 목장리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고약한 첨사가 가고 나니 더 고약한 첨사가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억울함을 앞다투어 말하였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달래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어쩔 도리가 없지 않은가. 목장리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덕이 어른이 낮은 소리로 말하였어요. 나라님께 상소를 올립시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나라님 귀에 들어가기나 하겠는가. 덕이 어른 말이 옳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마을 사람들이 달래 아버지를 보았어요.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달래 아버지, 얼른 말해봐요. 마을 사람들은 달래 아버지가 좋은 생각을 내놓을 것 같았지요. 날마다 정자로 나와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을 보여야지요. 첨사가 보고만 있겠나.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머뭇거렸어요. 걱정 마십시오. 나무 할배가 지켜줄 것입니다. 달래 할아버지 말에 사람들이 말하였어요. 그렇지. 우린 나무 할배가 있지. 그날 이후 마을 남자들은 횃불을 들고 정자로 나갔답니다. 당연히 첨사 귀에도 들어갔어요. 달래 아버지와 마을 어른 몇이 잡혀갔어요. 덕이 어르신이 곤장을 맞고 장독이 올라 돌아가셨다닙니까? 이대로 물러서면 우리는 평생 말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잡혀가면 끌려가고 때리면 맞았지요. 첨사는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가들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정자에 모였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 이웃 마을 전령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점점 사람들 수가 늘어나자 첨사라도 더럭 겁이 났지요. 첨사는 머리를 굴렸어요. 나무를 베어버리면 모일 곳이 없으니 다들 흩어질 것이다. 무식한 놈들 같으니라고 어디 산 것들이 이 양반을. 첨사는 정자를 보수한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목수들을 불렀답니다. 저 나무를 베어버리거라. 아이고 나으리, 마을의 소신을 베라니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요. 나무를 보수한다는 말만 듣고 온 목수들은 놀라서 말하였지요. 첨사가 도끼를 빼앗아 나무 옆구리를 내리찍었어요. 끙! 나무에 깊은 신음 소리가 났지요. 때마침 새떼가 푸드덕 날아오르고 땅이 흔들리는 듯 하였답니다. 나무를 베지 않으면 내 놈들 목을 벨 것이다. 첨사가 칼을 빼들고 목수 한 명을 끌고 나왔어요. 목수가 부들부들 떨며 나무를 찍으려는 순간 도끼 자루가 부러지면서 목수의 발등을 찍었지요. 신이 노한 것이야. 신이 노했어. 목수는 반 미친 사람이 되어 달아났어요. 그 광경을 본 다른 목수들은 아무도 나무를 배려하지 않았지요. 어서 베지 못할까? 첨사는 목수 한 명을 잡아다 목을 뱄어요. 겁에 질린 목수들은 마지못해 나무를 베었답니다. 나무여, 나무여, 도끼 들어갑니다. 나무를 내리찍자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번개가 치고 하늘이 우르릉 울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엎드려 빌었지요. 첨사는 더욱 날뛰며 목수들을 몰아붙였어요. 8가지로 뻗어나간 우람한 회화나무는 밑동만 남았답니다. 첨사는 크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밤마다 나무에서 곡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밑동에서는 피가 흐른다는 소문도 돌았답니다. 그뿐 아니라 나무를 벤 목수들이 한 명씩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소문 들으셨어요? 달래가 믿기지 않는 듯 물었지요. 무슨 소문? 장목수 아재도 장에 갔다 오다 죽었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는데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무 할배가 노했는 것이다. 이제 한 명 남았지 않느냐? 목수 아재들 다 객사했다 아닙니까? 첨사 말이다. 천벌은 첨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목수들이 받은 것 아니겠느냐? 달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하였어요. 첨사도 소문을 들었지요. 그래서 한양으로 떠나려고 부랴부랴 짐을 꾸렸답니다. 다락에 숨겨놓은 금은 보아하며 말가죽을 꺼내려다 그만 떨어졌지 뭐예요. 한양은커녕 반신불수가 되어 똥오줌을 받아내게 생겼어요. 달래 아버지는 사람들을 다시 모았답니다. 채를 올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제를 올렸어요. 저것 좀 보십시오. 잘린 회화나무 밑동에서 파릇한 새싹이 올라왔어요. 8개 나무까지는 쑥쑥 자라 전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 마을을 지켜주었답니다.